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린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매 순간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좀 모르죠. 근데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진짜 기적은 요술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있다가 적시적소에 기억나거나 생각이 나서 그 순간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살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기적을 위해 내 안을 든든하게 채우는 시간이죠.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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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방학했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통 학교들이 다 기말고사가 끝나서 네. 이제 여름방학을 우리 시청자 중에서 대학생들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들을 즐길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 체크하느라고 이제 반바지 입고 셀바지 입고 아마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 동안 성적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교수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저희 학교 다닐 때 전설처럼 떠돌던 성적 매기기 수법들 있잖아요. 선풍기에 날린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안 하시죠? 아유, 그러니까 재밌는 전설이었죠. 네, 그쵸. 그 말 그대로 전설인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 교수님은 네. 어떤 학생한테 점수를 많이 주세요? 무조건 일단은 저희들 요법은 그거였어요. 예. 비법은 예. 길게 쓰자. 몰라도 일단 쓰고 보자 이거였거든요. 저는 저를 이제 비판하는 학생, 차이를 두는 학생한테 A+를 줘요. 그러니까 답을 쓰면은 네. 객관식은 없고요. 저는 주관식으로 논술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한 80%는 제가 쓴 선생님의 얘기를 알아듣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 해서 20-30%를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가진 사람은 A+를 주고요. 제 수업을 성실하게 들은 학생들은 A를 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타입의 학생이었을까요? 네, 어떤 타입이셨을까요, 선생님? 아니, 저랑 몇 개월 방송해보셨으니까, 저 어떤 타입의 학생이었을까요, 교수님? 어땠을까? 무슨 성적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성적을 안 주면 안 되는. 저는요. 줄 수밖에 없는. 전 너무. A+를. A이 아니고, 저는 네. 교수님 그 기준에 의하면, 네네. 그냥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 아이고, 네. 거기서 저는 차이점까지는 못 가는 창의성이 떨어지는 학생. 무슨 말씀을요? 네. 무슨 말씀을요? 문득 그 교수님이랑 앉으니까 예. 한 20년 전 생각이 근데 오늘 할 얘기랑 이제 이어지는데. 네. 끊임없이 남 앞에 선다는 거. 남 앞에서 이게 녹음하면 이게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목소리가 남고 내용이 남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실수만 안 해도 성공하는 삶 같아요. 예. 그러기가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총리 예정자도 이제 영상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표절 문제도 있고 또 연구비를 8명을 자기 제자 8명이 연구비를 또 하고 또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스카웃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쪽에 스카웃 당하고 싶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네. 바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그 얘기. 그래서 논어에 나온 고든 나무를 굽은 나무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와 계십니다. 네. 고든 나무를 굽은 나무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오늘도 아마 사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참 정말 사실은
이 총리 발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하지 예,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마음 전 이 텔레비에서 보면서 저 나이 드신 분이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노의 위정편 19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근데 옛날에 그 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굽어 있으면 네. 이제 널판지로 쓴다든지 그러려면은 그 굽은 나무를 필려면은 고든 나무 이렇게 똑바로 된 나무를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쌓아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무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눌러서. 아래고 펴지게끔. 그래서 이제 그 노노 위정편 19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나무의 속성처럼 위에 지도자가 되려면 무게를 갖고 고자야지 밑에 백성들도 다 똑바로 되고 모든 세상이 바르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네.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되려면 맥주병으로 뭐 이렇게 기자도 때리고. 그러니까요. 표절도 많이 해야 되고. 표절을, 예. 아니, 표절 교수님들만 어떻게 그렇게 끌어모으셨을까요? 땅도 좀 이렇게 막 그 위장 편입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자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네. 제발 좀 위에 올라가는 나무들이 좀 고진 나무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노노는 워낙 네네. 대중화된 책이잖아요. 물론 그 노노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예. 드물겠지만 노노의 한 구절이라든지 노노라는 책 자체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네. 노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자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아니라면서요. 네, 그저 알라딘이나 이런데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노노 이제 저자의 공자로 다 나와요. 네. 공자로 다 나오는데 공자는 노노를 못 봤죠. 이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모아서 낸 거죠, 어록들. 그러니까 우리 석가님이 제일 먼저 쓴 그게 뭐죠? 그 부서의 풀처럼 가라 나왔던 수타니파타요. 수타니파타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록이니까. 그렇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예. 사실 첫 경전이 나왔다고 얘기를 그리고 하니까요. 금강경도 그렇고 못 그렇죠. 보셨죠. 그 예. 비구니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죠. 예수님 못 보셨던 마테마가 누가복음 부활하신 다음에 베스트셀러로 이제 제자들이 4명이 쓴 건데 이제 이 노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럼 공자를 뭘 썼느냐. 근데 이제 맹자에 보면은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사인 춘추를 이렇게 정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성인들은 성인의 삶 자체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할 때 첫 번째 강의할 때 첫 번째 녹화 보시면 나올 거예요. 책의 5가지 종류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책이 우리가 삶이 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공자도 같은 경우죠. 자기 자신이 책이 되었지 자기가 책을 쓴 적은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썼느냐. 이게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맹자에 보면 맹자가 이제 여기저기서 인용을 하는데 노노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부분도 노노에. 네. 그래서 이제 노노가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예. 그 이제 대나무를 끈을 엮어서 둘둘 마르니까 막 엄청나게 크거든요. 대나무를 감으면. 근데 발굴된 대나무들 보면 어느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막 이렇게 서로 틀려요. 그래서 그 노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제자의 제자가 쓴 흔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문회어 같은 부분 보면은 증자 얘기를 하는데 그 증자의 제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몇 년도 출판 이게 안 써 있는 거죠. 판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2500년까지 이 이야기가 살아났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사랑받는다는 얘기죠. 이 네. 이야기가. 네. 아니 그렇다면 노노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노라는 것이 그 성경처럼 뭐 기적이 기록돼 있다거나 아니면 장자처럼 아주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맹자처럼 아주 그 혁명론
정말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역성혁명. 역성혁명이 재밌죠? 역은 이제 바꿀역이고 성은 이름할 때 성자예요. 그러니까 문씨 왕가에서 박씨 왕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성이 바뀌는, 그죠? 네. 그런 혁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성혁명을. 이런 것도 없고, 이 논은 그야말로 일상 얘기예요, 그냥. 우리 전번에 얘기했지만 명심보감처럼 일상 얘기.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써놨는데 마국간에. 네.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퇴근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곤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한테 공자한테는. 아. 예. 뭐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간단하고 평이하고 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이고. 예. 네.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맹모삼천지교하면은 사람들이 과정을 안 보고 그 마지막 얘기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좋은 데 이사 갔다. 파락군에 이사 갔다. 우리는 파락군에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살았던 곳이 맹자가 우리 망호동처럼 공동묘지가 많은 곳이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장사, 시장 곁에 서가지고 시장 막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라는 사람이 형성된 것은 그 마지막에 좋은 동네 가서 형성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보고 인생을 알고 또 시장에 가서 인간의 그 삶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경영의 방법을 알고 그럼 마지막에 또 좋은 데 가서 또 학문을 배우고 이것이 다 이렇게 다 펴져가지고 맹자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마지막 가서 그 마지막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어나 이런 고전을 읽을 때 이런 네. 평범한 말 속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애공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그 임금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한번 또 우리 문선님 문마마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애공이 이제 젊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지 듣겠습니다. 노나라의 군주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소? 공자께서 답해 주었다. 고준 사람을 청구해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고 똑바르지 않은 굽은 사람을 들어 고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노나라 궁주 애공은 한자 뜻 그대로 슬픈 군주이다.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다. 10살 남짓의 애공이 왕으로 즉위했던 기원전 494년은 공자의 나이 58세였다. 애공이 26세 때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이 대화는 20살 남짓의 대학생과 70대에 이르는 은퇴 석좌 교수님과 대화한다고 연상해도 좋겠다. 네. 네.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를 얘기하면 또 이 채널 돌리고 뭐 이런 분이 생길까봐. 이게 이제 방송할 때, 라디오 방송할 때 이렇게 자막이 없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를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를 얘기해야 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라디오 인문학 강의는 그냥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동물농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꽥꽥 나폴레옹 돼지 흉내내고 뭐 이러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네.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아마 이제 앞에 컴퓨터가 있거나 하신 그렇죠. 분들은 바로 또 검색을 해서 찾아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리고 또 네. 이 방송, 특히 이 방송 듣는 분들 뭐 저는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금방금방 찾으실 거예요. 또 제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금방 지적해 주시고 아, 전 그게 좋거든요. 이렇게 지적받고 이런 거. 예. 그래서- 대인배십니다. 아니에요. 대인배가 아니에요. 저는 지적받으면 아픕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아마 또 몇 분이 금방 또 올려주실 거예요. 한자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애공이, 이렇게 애공이라고 쓰면 나와요. 애공이 하위 즉 민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위는 어떻게 하면, 즉은 어떻게 하면 즉 민복. 이 백성들이 민자 백성 민자죠.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공이 이렇게 공자에게 그냥 묻는 거죠.
그랬더니 거직조조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맹자 얘기가 거는 들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즉 바른 나무를 들어서 조는 이제 그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조왕. 근데 저자는 모두라는 뜻도 되고요. 어디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삐뚤어질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나무 위에 고준 나무를 두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 민복인데 그러면은 백성이 따를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여기까지 한 문자를 읽겠습니다. 애공, 간왈, 문왈, 물어서 질문하기를 하위 즉 민봉 어찌하면 백성이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대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 이제 공자라고 썼잖아요. 네. 다른 데는 다 자라고 쓰거든요. 네. 공자라고 이름을 쓴 건 상대가 임금이기 때문에 군자죠, 군자. 임금 시대는 아니고 아직까지 군자니까 풀네임을 쓴 거예요. 그래도 어리지만 얘가 20대 초반에 군자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선생님의 이름을 다 쓴 거죠. 이 총장님의 이름을 공자가 대화 말씀하시기를. 거직조조왕. 거직조조왕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한글로. 거직조저왕. 네네.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또 누가 금방 올려주시겠죠? 우리 정말 우리 이 시청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죠. 금방 이제 치실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들어 위에다 두면은 아래 이제 삐뚤어진 백성들이 바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왕 조저직. 삐뚤어진 걸 갖다가 그 바른 나무 위에 두면은 그러면 즉 민불복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즉 민불복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이죠. 예, 이해 얘기예요. 뭐 이거 어려운 고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 바른 나무를 뽑아라 그 얘기죠. 바른 나무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우리 이 방송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를 뭐 도노 1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일시적 순간이라서 네. 매주마다 토픽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대로 이제 고전을 생각하는데 이 위정편 노노 위정편 19번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그 총리로 지명된 사람마다 네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네. 뭐 청와대 지금 수석들마저 또는 장관 후보들마저도 너무 심하게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분 나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예. 이 나라 안에 예. 고든 나무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러게 말이에요. 참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문창극 총리 예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경우에 아마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가족이. 정치가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제가 이제 뭐 종교 문제 떠나서 뭐 하나님 뜻이니 이런 문제 떠나서 제가 마음 아팠던 건 전 세계 동영상을 참고 다 봤거든요. 인내심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정말 다 봤습니다.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이거 보면서. 근데 거기서 다 윤치호를 인용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사벨 비숍이 그 책을 끝까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또 이사벨 비숍도 그 김수영에 보면 이사벨 비숍이 그 거대한 뿌리 시집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면 김수영이 제대로 읽었거든요. 거대한 뿌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사벨 비숍이. 그 한국인은 정말 가난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걸 이사벨 비숍이 알아가지고 몇 번인가 여기 와가지고 지내고 막 너무너무 한국하고 그 당시 조선하고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안 읽었나 봐요. 문창규 예비총리는 막 그 이사벨 비숍이 얘기하기를 뭐 거지고 더럽고 야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비숍이. 그걸 이 김성신이 제대로 읽고 거대한 뿌리에 이제 인용을 하죠. 시에 이사벨 비숍이 봤던 시각을. 그런데 또 하나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윤치호를 갖다가 이 굉장히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윤치호가 보았던 어떤 조선 시각을 그 동영상에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치호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완용의 얘기를 인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식민 사관에 예.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윤치호가 아니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같이 1945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친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친일이지만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친일을 하고 기독교 신자면 다 괜찮냐?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아이히만도 기독교 신자였어요. 히틀러도 메시아라고 했던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김교신을 얘기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함석헌 스승이었죠. 그 다음에 정말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하고 마지막에 성서조선이라는, 그러니까 조선이 성경 이야기나 이 예수 이야기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조선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내고 거기에 연재한 사람이 함석헌이거든요. 그 잡지에 글을. 그래서 함석헌 네. 선생님 얘기도 많이 이렇게 비견해서 네네. 이번에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혀 틀린 시각이고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연재하신 게 이제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거 쓰셨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 김교신은 공장에 들어갑니다. 함흥에 가서 공장 노동자를 전염병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자신이 병에 걸려서 해방되기 전에 죽죠.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 진짜 엘리트고 윤치호나 김교신이나. 근데 그렇게 대비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라딘에 검색해 보시면 윤치호, 김교신과 윤치호라고 양현해 이화여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 그 책이 아마 도쿄대 고마바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책일 텐데,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기본적인 역사적 서적에 대한 섭렵이 안 된 상태에서 겉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이사벨 비숍이 와서는 한국을 무시했다. 윤치호는 한국을 뭐 했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서, 이게 참, 총리 인정 과정과 상관없이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네. 다름과 닮음님께서 네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듯이 구분나무는 예. 몹쓸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일 뿐입니다. 문창극, 은 구분나무가 아니라 썩은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다름과 닮음님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정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 다름과 다른 분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구분나무가 아니라 구분나무를 넘어서 썩은 나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 쭉 보면서 80년대에 그렇게 좋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썩었다고 그럴까? 곧바로 구분나무가 되는 거예요. 50살, 60살 넘어가면서 그래서 하이데거도 그런 논의가, 본인은 안 그랬다고 그랬지만 히틀러의 충성을 맹세하는 2번의 연설을 하거든요. 하이데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래부터 썩은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운 것은 네. 아주 좋았던 나무들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썩은 나무가 되고 구분나무가 된다는 거.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닌가.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제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긴장해 보고요. 저런, 병으로 머리 때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저러지 않을까. 나는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을까. 막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 사실은요, 이게, 네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그러니까 20대 때는, 사실 굉장히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쉬웠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나머지 손가락이 저를 향해 있다는 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부터 네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네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를 예. 뜨끔뜨끔해서 자꾸 살펴보게 되는 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요 구절을 우리 끝날 때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낭송한 부분을 네. 한 10분 전쯤에 한번 다시 한번 낭송해 보면은 이제 처음엔 이 생각을 못 하고 들으셨던 분이 두 번째 낭송해 드리면 좀 이해를 더 하시지 않을까. 아, 그리고 참 우리 이 청자분들 참 고마워요. 금방 다 올려주셨어요. 네, 나무님도 다. 올려주시고 네. 뭐 이렇게 슬래시 하신 분도 다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 자체가 자신이 이제 고전 나무가 아니라 삐뚤어진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공자 자체가. 예. 너무 그게 중요한 겸손하신 거 거예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공자의 삶에서 아마 다다음 주에 제가 그 논어의 공자를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공자 얘기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야합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보면은 공자는 들에서 합쳐져가지고 그게 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결혼 안 하고 그냥 하급 관리야 그 무당 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난 아인데 이 공자가 그야말로 그 너무 그냥 책을 읽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창고지기도 하고요. 뭐 동산 정원을 가꾸는 거 지기도 하고 참 너무 힘들게 지내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출납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축 기르는 일도 하고 그야말로 홈리스라고 그럴까 정말 어미압이 없는 애처럼 이렇게 정말 자라난다고요. 그러다 이제 15살 때 처음 책이라는 걸 한번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세 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는데, 아주 나이 이른이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50세가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 재상 역할을 하죠. 이제 이 공자가. 50대 되면 중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네 이름. 우리말 서대문이라든지. 그 박원순 시장처럼 거기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 동네를 중도라는 곳을. 그래서 그거를 막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노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부 장관 격인 거기까지 올라가요. 공자가.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대사구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계속 권력에 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루저였고 자기 자신이 빈천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공자의 제자들 있잖아요. 네. 본래부터 천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10명을 딱 뽑잖아요. 공자가 자기 제자를. 근데 정말 공자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던 공자의 그 제자들 보면은 안현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수석 교수죠. 안현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뱅이에요. 이거 안현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연배구라고 있습니다. 연배구 제자 중에 나병에 걸린 병자예요. 이 연배구는. 그리고 증자라고 제가 예전에 그 이문회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어벙이죠. 어벙이. 머리가 노둔하다고. 노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을 논어를 가장 많은 부분을 정리한 것이 증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논어 제자들이 물론 이제 뛰어난 제자들도 많았지만 이런 굽은 나무들을 써가지고 바른 나무로 스승이 바른 나무로 해서 자기 제자들을 굽어있던 아니면 썩어있던 이런 나무들을 온전한 나무로 만드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절세에 공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2500년간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로 한 명 한 명을 다 만들죠.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실수하지 네네.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수님. 네네. 공자가 그렇게 제자들을 길러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구분면을 곱게 펴주는 능력이 있었지만 네. 공자라는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할 때 그럼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네. 단순히
공자가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렇게 길러냈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네네. 한없이 곧기만 한 사람만 위로 올라가야 된다. 네네. 또는 그런 사람만 다른 사람을 곧게 만들 수 있다. 네. 또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자기가 고준 나무고 선생님이기도 한데 네. 공자가 보면요. 자기가 막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논어 보면 이제 대화거든요. 다 논어라는 그렇죠. 것이. 제자들과의 완전히, 대화죠. 그다음에 이제 맹자도 그냥 왕들하고 대화인데요. 논어 보면은 참 막 제자들이 막 계속 막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자기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공자의 여러분 그래서 이 공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 공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죠. 중국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가 바로 공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가 공자다? 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넉넉하고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을 많이 당했죠. 근데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기억을 하고 존경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자, 맹자, 또 사마천이라든지 그 공자 사후에 그 많은 학자들이 다 공자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정리한 것인데도. 근데도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육기관이 이 책을 텍스트로 쓴 거죠. 공자 책을. 텍스트로 써가지고 정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에서도 논어를 썼고 그다음에 백제 박사 왕인이 논어를 이제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국자감에서도 이제 논어를 이제 교과서로 썼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성균관 향교에서 논어를 이제 꼭 읽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논어가 이제 환영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논어는 이제 공산주의 시대 때 이제 비판을 받죠. 이건 지배자들을 위한 것이고, 논어는 정말, 그래서 이제 금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때는 논어는 혁명 분자라고 하고, 논어 같은 인간은 기생충? 네, 기생충이다. 이런 구절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자 집안을 타도하자 하면서 오사운동 때 그런 구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아시아 중흥에 이제 유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공자가 다시 조명되는 것이죠. 네. 제가 만약 공자라면요, 네네. 이것들 지금 장난쳐? 왜 날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난리야? 제가, 네. 1992년이구나. 1992년에 중국을 갔어요.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 92년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몇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베이징 대학교 철학과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제 막스 막 레닌을 읽고 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죠. 얘네들 얘기하면 이제 그걸 얘기할 텐데, 그래서 뭐 일보전진, 이보텔, 그다음에 뭐 마오쩌둥의 뭐 연안강화 뭐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스터디하고 갔어요. 얘기하려고. 갔더니 얘네들이 공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업은 이제 레닌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완전히 자본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외사청이라고 하는데 위사청이라고 그러나? 우리 말하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관광 가거나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이제 심포지엄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기부 직원이죠. 네. 딱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 가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인권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이 인권 문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권 문제 대단했잖아요. 네. 그죠? 막 기차 안에서도 경찰이 막 뺨때기 때리고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체제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경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국경 이제 인도와의 국경. 굉장히 진짜 중국으로서는 국경. 민감한 문제들이네요. 예. 사회 체제, 몽골과의 관계, 티벳과의 관계, 인권 문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개를 빼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마오를 읽어서 마오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마언을 안 배운대요. 그거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이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주울라이라고, 주울레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고, 네. 존경하고,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황이 벌써. 9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공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유교를 다시.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 당시 아시아의 4대용 해가지고, 뭐, 대만, 싱가포르, 한국, 맞아요. 중국. 그래서 이것들을 살려낸 것이 공자의 그 학습, 처음에, 배우고, 오늘 죽더라도 뭐 슬프지 않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강조했던 노노 덕택에 이 아시아가 4대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그 당시에 뭐 학생들이 그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2년 그때 갔을 때 이제 학교마다 다 막 모태똥, 어쩌똥 동상이 뭐 어느 학교나 회색으로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90년대 초반 되면 다 막 이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96년, 98년 제가 이제 가면은 공자상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뒤늦게 공자상을 세우는군요. 네, 공자 동상을.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것이 2011년에 그거 이제 10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어요. 근데 천안문에 공자상이 쓴 거예요. 9.5m 정도. 엄청나게. 또 이 사진 올려주실 것 같은데. 지금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이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네. 이게 대답을 이렇게 막 전화도 받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네. 이게. 근데 네. 금방 또 올려주실 겁니다. 우리. 네. 다름과 다름님이 열심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공자상이 9.5m 정도로 섰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걸 세운 그 박물관 관장이 이제 공자는 우리의 해서 천안문 보면은 그 천안문 들어가는 그 위에 모태똥 사진이 크게 있는데 그 맞은편에 이렇게 그 좌측인가 그쪽에 있었어요. 공자상이. 근데 이걸 세우니까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공자는. 아직까지도 이제 좌파에서는 공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 이게 이제 북문 앞에 있던 그 중국 국가박물관 북문 앞에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이제 100일 만에 2011년 1월 11일 날 그 세워졌었는데요. 9.5m짜리 공자상이 이게 100일 만에 중국 국가박물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톤에 이르는 이 공자상이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때 이 공자가 이제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주 그냥 중국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중국 역사상 가장 불쌍한 남자가 바로 공자다.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이용되는 이상님이 금방 올려주셨어요. 내추럴 파레트님, 이상님 고맙습니다. 공자상 올려주셨네요. 네. 예. 와. 예. 근데 진짜 공자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교수님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난 적이 없을 테니까. 네. 근데 주인발이 이제 공자로 나왔잖아요. 그때 얘기도 대단해요. 그 공자 영화 있잖아요. 네. 그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영화인데 아바타하고 같이 떴어요, 영화가. 아바타. 근데 아바타를 갖다 막 이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가지고 공자를 갖다 전국에 깔아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중국 내에서는. 네, 그 아바타보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볼 때 그 중국 내부에서는 그 아바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 노노가 언제나 시대에서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시기에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도 당하고 또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그 입장을 갖고 있죠. 네. 그 중국 내에서 네네. 저는 공자가 늘 환영받고 그리고 네. 공자의 말은 정말 금석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대에 따라서 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자가 한쪽 측면에서는 좀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런 측면으로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 공자라는 삶, 이분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공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거직 조조왕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한번 우리 낭송을 한번 다시 한번 들으면 이번에 다시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네.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그 애공이라는 그 임금하고 했던 대화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나라의 군주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소? 공자께서 답해 주었다. 이 젊은 애공 임금님, 애공 군주, 그 잘못이 없고요. 그 바른 사람을 갖다가 청거해서 이 잘못이 많은 사람들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를 겁니다. 근데 이 잘못이 많고 굽어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잘못 없는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거예요. 노나라 군주 애공은 한자 뜻 그대로 슬픈 군주이다.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다. 10세 남짓의 애공이 왕으로 즉위했던 BC 494년은 공자의 나이 58세였다. 애공이 26세 때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이 대화는 20살 남짓의 대학생과 70대에 이르는 은퇴 석좌 교수님과 대화한다고 연상해도 좋겠다. 흔히 이 시대를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지금 20대 대학생과 70대에 이르는 은퇴 석좌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삶의 지혜 그리고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지혜의 말씀, 무언가 해답을 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고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현실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요즘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그 안타까움 그대로 하고 또 혹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내 자신을 이제 구분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공자를 보고 공자의 삶을 보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노숙인들 강연하고 또 어느 지역에 또 술집 그냥 몸을 팔던 분들 재활하는 곳에서 또 인문학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수에 있는 소망교도소 가서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 보면은 다 자기 자신들이 구분나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이 공자의 말로 제일 희망이 없던 삶이었죠. 그냥 말 바닥에서 계속 이 사람을 만든 건 이제 공부였죠. 책을 계속 읽고 그걸 통해서 이문회우 그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회우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후보인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인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그 역사를 새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책이 돼서 그지 논어로 이제 그걸 제자가 또 제자의 제자가 기록을 남기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참 삐뚤어진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공자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우리 이제 공자는 그야말로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이고 맹자는 이제 아성이라고 그래요. 아성. 예, 아성은 이제 공자는 성인이고요. 그냥 지성 자체고 지성자의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아성이라는 그 아시아할 때 아잖아요. 네. 버금아라고 그러는데 버금은 두 번째 세컨드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맹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버금아자 아시아할 때 아자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성이라고 누구는 아성이다 그런 건 이제 세컨드라는 뜻이죠. 두 번째라는 얘기. 공자는 그야말로 동양 사상의 최고의 그 정말 지성이 되고 이분을 정말 일컬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감히 이름을 못 붙이죠 그냥. 그래서 논어나 여러 이제 고전들 보면 그냥 자라고 나오죠. 자왈.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아니라 그때는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쓰는데 당나라 현종은
이 사람은 문선왕이라고 실제 왕 이름을 줬어요. 오. 예. 송나라 진종 때는 지성 문성왕, 지극한 성인이란 뜻이에요. 지극한 성인 문성왕이라고 또 이름을 주고, 또 원나라 무제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왕이나 임금 역할을 안 했지만 정말로 이제 수왕받는 이런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분의 삶을 이제 2,500년간 이 책과 이런 고준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이분의 삶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끼쳤고, 이 동양 사상을, 동양에서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아니면 이 동양 아카데미의 경이 되었죠. 그야말로 경전이 되어서 이걸 평생 수천 번 읽었고,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논어를 안 읽으면 동양 사상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경이 됐던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논어를 이런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지식인이라든지 가진 자만이 이걸 전취해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꼭 대학에 가야지 이걸 배우고. 저는 이제 노숙인 인문학 강의할 때 논어 얘기를 해드려요. 뭐 문제 없이 다 받아들여요. 내일도 제가 저 여수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주부들이고 그냥 그러세요. 근데 논어 들으면 그냥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던 걸 지식인이라든지 배운 자만이 아니면 가진 자만이 이런 얘기를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사실은 누가 들어도, 그래, 우리네 삶하고 참 다르지 않다. 우리네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잔잔한 얘기잖아요. 뭐 네네. 특별할 것 없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언제부터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마치 지식인들만의 전유물로 변했을까? 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몰아갔을까? 이런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제화된 교육기관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논어를 외워야지 무슨 과거제대 시험에 합격하고 성균관이라든지 국자감이라든지 국학이라는 데서 이것을 그러니까 학문화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문을 하지만 굉장히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게 그거거든요. 연구실 안에서 학문, 그 다음에 교실 안에서의 학문화 시키면은 그것 자체가 권력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돼버려요, 학문이. 끊임없이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것이 계속 제가 이제 노숙인이라든지 또는 교실료에 대중강좌를 하는 것이, 저를 갖다 해체시키는 거죠. 학문을 해체시키지 않으면은 금방 권력화돼 버려요. 무슨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정말 인문학자들이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여기서 다 이제 BBC로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냐연대기 했던 C.S. 루이스도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브레이트라든지 발터 베냐민도 이런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열알기 썼던 누구죠?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예. 예. 그 열알기 썼던 그 사람도 이제 파고다가 온 뒤에서 끊임없이 이제 대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육제도가 아니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뒷골목에서 자기 제자들하고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뒷골목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들레지라든지 락강 같은 사람도 대학에 자리를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오히려 병원에 이제 대중 강의를 갖다 열심히 했던 거예요. 락강 같은 사람은. 그래서 락강의 책들 세미나 1, 2, 3에서 20권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11권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20여 권이 쭉 나와 있어요. 강의록이 쭉 한 권씩 냈는데 그거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쭉 강의하고 자기 제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끊임없이 거리의 학문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학문화되면 순간적으로 권력화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도 못해요. 이 논어를 하려면요. 적어도 1년은 읽어야 돼요. 논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제가 여기 국문과나 중문과 들으시는 분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혹시 있으시면. 논어 대학교 때 다 읽어본 사람. 맹자 대학교 때 다 읽어본 사람.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교수들도 전공자 외에는
맹자론을 다 읽은 사람 드물 거예요. 철학과 나온 사람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읽은 사람 드물듯이. 드뭅니다. 예. 예.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의 그 학문의 허구들, 그래서 일상화된 그 논어를 썼던 공자는 완전히 일상화된 걸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떤 권력층이 되는 도구로 이용을 되면은 졸지의 그 학문이 완전히 그 저자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뭐 안타까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박제라는 단어인데, 이상의 날개의 첫 부분이잖아요. 네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시대가 참 일상의 얘기들, 일상으로 풀려야 되는 철학들을 대학이라는 특수한 곳에 가두어서 박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특수한 몇 사람들만이 자, 저희가 어렵게 박제해 놓은 건데요. 요거 조금씩 맛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구경하시고 다시 잘 모셔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정교조가 또 오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네. 예. 예. 뭐 이거 뭐 패소했죠. 예. 그 뭐 다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국민의 뜻이 그 13명의 교육감 중에서 이번에. 아니, 조희연 예. 당선자가 교육감 네. 당선인이 사실은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그 8분이 경교조 출신이에요, 이번에 교육감 중에서. 5분이 민교육 출신이고. 근데 국민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정교조 교육감으로 해달라. 그렇죠. 그걸 예. 뻔히 알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2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했던 것들이 이런 그 일들이었죠. 이게 논어에 그 공작하고자 했던 그 일상적인 걸 갖다가 그렇죠. 그걸 정말로 평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상식을 지키는 사회.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감들이 하고자 하는 대학도 이제 서울대학을 해체시키고 국립대학을 전부 서울대학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학 교수들이 그 목포대도 국립대학이 되는 거고, 그죠? 전남대도 국립대학 다 같이 국립대학이 돼서 교수들도 순환을 하고 학생들도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그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학문의 일상화 그리고 구분나무를 그 모두가 고준나무가 되기 위한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이요. 네네. 어쩌면은 한 번도 사실은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참 저항이 쉽지 않게,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네.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문제의식을 던져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울대 폐지론? 그게 될까 하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 의식을 던져주는 게 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자꾸 네. 논의를 활발하게 만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살아있는 사회고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적인 서울대 폐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의 대학교를 갖다가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 네. 폐지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좀 오해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뭐 제주대학 모든 그 국립대를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좋은 거죠. 예, 제가 지금 틀린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그렇게 용어들을 지금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오늘 나누면서 참 어떠하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자기 상관없이 우리가 고준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거직 조조왕 이 얘기 나눴습니다. 거직 네. 조조왕.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에 일시적 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은교 교수님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